안녕하십니까. 한자 총론이라는 제목의 강의의 제1강 첫 번째 강의입니다. 교재의 목차를 먼저 보시면은 큰 1번에서 한자 총론이 있고요. 그 안에 제1장 서설, 제2장 육서, 제3장 부수와 한자 지도의 실제 있고요. 제3장에 작은 번호로 첫 번째가 부수의 이해, 두 번째가 부수의 위치에 따른 분류, 세 번째 부수와 한자 지도, 이 부분이 저희 강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질별 부수 분류 방식이나 부수의 변형은 나중에 참고로 그냥 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강에서는 서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2강에서 육서와 부수의 위치에 따른 분류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3강부터는 대부분이 이제 부수와 한자 지도, 실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큰 2번에 있는 기초 한문, 4장, 5장, 6장, 7장, 즉 한문의 이해와 또 사자수학, 중학교 한문 교과서 초록이라든지 학습 지도법, 요 내용들은 기초 한문이라는 별도의 강의가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 한문과 한자 총론, 즉 1번의 한자 총론과 큰 2번의 기초 한문이 합쳐져서 한자 한문 지도사 3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한자 총론의 첫 번째 서설. 자, 첫 번째로 한자 한문의 왜 학습을 해야 되는가, 한자 한문 학습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교재에 있는 거를 쭉 읽으시면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 때문에 또 현대 우리가 쓰는 말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정리하셔도 좋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지도사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적인 무기를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자 한문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셔도 좋고, 제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글, 우리 말 같은 뜻이죠. 우리 글,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국어학자들이 보통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되어 있는데, 자, 고유어란 무엇이냐면은 마을, 빛, 땅, 하늘, 빨래, 노래, 글, 그림, 이러한 것들이 고유어입니다. 순한국말이라고들도 보통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되는 말을 한자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은 방, 심지어, 어차피, 교통, 고속, 신용, 또 뭐 그 이외에도 많죠. 시계, 급기야, 전기, 이런 것들이 다 한자어, 한자로 표현을 하는 한자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외래어는 외국어였는데 우리말 속에 스며들어서 이미 우리말로 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것을 외래어 그러고, 물론 영어 스펠링 또는 독일어서 온 스펠링도 있지만은 한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버스, 택시, PC, 카드, 게임, 리모컨, 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외국어에서 우리말화된, 그래서 외래어 이렇게 하고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제외한, 즉 우리 글, 우리말 아닌 것을 외국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면 자꾸 외래어로 편입이 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들을 살펴본다면은, 자, 예를 들면은 마을, 버스, 이거는 고유어와 외래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되고요. 또 고속버스, 그러면 한자어, 고속이라는 한자어와 버스라는 외래어가 조합이 되고요. 또 직행버스, 자, 그다음에 빨래방, 노래방 그러면은
고유어와 한자어, 게임방 그런 외래어 뒤에 한자어가 붙은 거고요. PC방도 외래어 뒤에 한자어가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안방 그럼 고유어에 한자어가 붙고요. 또 주방 그러면 이제 한자어로만 된 단어고요. 신용카드, 현금카드, 선불카드 한자어와 외래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입니다. 즉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는 구분은 최소 단위의 단어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들, 실제로 우리가 말을 주로 하는 구어체나 또는 교과서 내지는 참고서 등 전문서적에서 볼 수 있는 문어체에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조합들로 쓰이게 됩니다. 몇 개만 더 살펴보시면은 간선버스는 두 개의 단어인데 간용구처럼 쓰이죠. 한자어 간선과 버스가 만난, 또 저상버스는 아직 국어사전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우리 실생활에는 나오는 단어입니다. 버스 종료서에 보시면은 저상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상버스의 줄임말입니다. 또 요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는 용어지만 정말 이것도 바를 정자에 고유어 말을 붙인 고유어와 한자어의 조합이고요. 또 화나다, 겁나다, 급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고유어와 뒤에 한자어 화, 겁 뒤에 고유어인 어미가 붙어서 쓰이는 용어들이고요. 또 교통, 카드, 신용카드, 현금카드, 선불카드는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지만 교통카드도 곧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두 개의 단어가 이루어진 간용구처럼 쓰이고요. 또 전에는 동사무소 그랬었는데 요즘 주민센터, 한 칸을 띄고 쓰는 주민센터 이러한 조합된 단어로 나타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말 속에서의 단어들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조합이 되면서 의미 전달을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자어는 국어의 일부분이고요. 한자만 본다면은 한자가 중국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한자어는 이미 우리말 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래서 한자를 알아야 의사소통도 확실하고 또 수업 시간에도 빨리빨리 개념 정리를 하거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기에 살을 붙이고 선생님들의 경험을 좀 추가하는 식으로 설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방법으로 한자 한문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말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동음 이의어가 무척 많다는 겁니다. 이 동음 이의어 때문에 쓰기 시험도 나오지만 한자 시험이 아니라 국어 시험 문제에서도 동음 이의어 때문에 그 정확한 뜻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또 동음 이의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시험 문제도 풀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험 문제 대부분이 한자 자격급수 시험이 아니고요. 초중고 대학교까지의 시험 문제들, 다른 과목의 시험 문제들에 한자 표기가 없이 한글로만 표시를 해주니까 무엇을 뜻하는지는 앞뒤의 문장을 봐가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보게 되면은 전기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표시한 거는 한 11가지만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등을 키는 전기, 또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 전기로 사용하는 기구들, 또 전기, 어떤 사람의 내용을 쭉 적은 것, 전기, 그럼 전체 기간, 전기 후기하는 앞에 기간, 뒤에 기간 이런 식으로 전기 그랬을 적에 단어가 무척 많고요. 또한 이렇게 동음이어를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개념어, 학습용어, 즉 교과서, 참고서, 전문서적에 표현되는 단어들은 학습용어라고 볼 수 있는 그것들은 대부분이 개념어인데, 학습용어, 개념어의 거의 80% 이상, 심한 경우는 90%까지 되는 용어들이
거의 한자어들이고 토시나 또는 의사 표현을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외래어를 조금 넣는 정도지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많이 알면은 바꿔서 개념어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학습 용어를 쉽게 터득을 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개념어 학습 용어를 정확하게 터득을 해야 그 교과 과정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뿐더러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어력도 늘어나고요. 어휘력도 증진이 되고 또 조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아울러서 사고력도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좀 좋은 이유도 비록 한자로 쓰기는 좀 어렵더라도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고력이 좀 더 폭이 넓어지고 뛰어나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어 학습 용어가 대부분이 한자어인데 이를 한자로 통해서 학습을 한다면은 이해력, 어휘력, 조력, 사고력 등등이 향상될 수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정확한 언어 구사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은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논술이나 서술형 답을 정확하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쓸 수가 있고 또 어휘력, 조력이 뛰어나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문 학습의 필요성은 교재 12페이지, 13페이지에 걸쳐 있는 거를 전화론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자학 개론 교재 13페이지 중간에 2번 한자학 개론 그리고 첫 번째로 한자의 특성 가로하고 한자의 3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자의 특성을 3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한자의 3요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좀 낯설은 분들도 계실 텐데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는 분명하게 한자의 3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수능 시험에도 한자의 3요소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럼 한자의 3요소가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를 다시 학문적인 표현으로 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국, 집가 이렇게 쓰는 국가라는 단어가 이 중에서 이제 집가를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어려서부터 일명 깍두기 공책이라는 즉 한 면에 사각형 형태가 옆으로 8개나 10개가 있고 또 아래로 10줄이나 8줄이 있고 사이사이에 중간에 조금 폭이 좁은 줄이 있는 일명 깍두기 공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이 공책을 사용해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쓰는 집 가자라고 쓰는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가자를 그거를 자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다가 집가 이렇게 쓸 적에 집 이거를 보통 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자의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저 글자를 가라고 읽는다는 그 음이 가다 그래서 자음.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3요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형, 형태에 맞게끔 또 순서에 맞게끔 총획에 맞게끔 써야 되고 그 뜻이 집이고 음은 가다. 항상 요 3가지가 쫓아다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3요소 그러고요. 이것을 표로 다시 정리해서 보신다면은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뜻이 무엇이고 소리가 무엇이다인데 그래서 형의 그 앞에다가 자를 붙여서 자형, 자의, 자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가 3요소고요. 나라 국자를 보게 되면 국자를 형 밑에다 써놓고 뜻은 나라다. 소리는 국으로 읽는다. 집가자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 뜻은 집이고 소리는 가다. 자, 그래서 자형, 모양형이니까 이해하실 거고 의자는 의로울 의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의로도 많이 쓰이지만 뜻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의, 여기서는 뜻이라는 의미로 쓰인 뜻의자고요. 그 다음에 소리음, 그래서 자형, 자의, 자음, 이것이 한자의 3요소라고 불리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3요소라는 단어보다는 음이 어디서 왔습니다, 뜻이 어디서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또는 의부, 성부 이런 말씀이 나올 텐데 3요소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글자의 형태를 자형, 훈이라고 하는 뜻을 자의, 읽는 소리를 자음. 자, 근데 이제 자의, 자형, 자의, 자음에, 즉 한자의 3요소에 추가적인 포함된 내용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자형이라는 것은 총획이 몇 획이다. 또 쓰는 순서는 일정한 틀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순에 맞게끔 또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글자를 한자 사전, 자전에서 찾을 적에는 어느 부수에서 몇 획으로 찾는다 해서 부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시험 문제에도 이제 부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지만 한자 사전을 잘 찾기 위해서도 부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형 그러면은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총획에 맞게끔 쓰고 부수도 어디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3요소 자형의 총획 필순 부수까지 포함해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의, 자의는 훈이라고 그랬죠. 훈. 본의가 있고 인신의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는 인신의가 본의를 대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글자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었는데, 한자가 표의 문자이다 보니까,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보니까 모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의 뜻마다 한자 하나하나씩 만들기가 힘드니까 기존에 있는 뜻에서 비슷한 뜻으로 인신, 끌린, 펼신, 끌어서 펼쳐서 이웃에 있는 뜻으로 확장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뿐만 아니라 인신의까지도 아셔야 그 자가 다른 글자와 만났을 적의 어휘, 단어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더러 한자가 아닌 한문으로 넘어가시면, 한문 단계로 가시면 인신의를 많이 아셔야 그 문장에 맞게끔 그 문장의 정확한 뜻 해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의와 인신의를 참고적으로 더 학습을 하시고, 인신의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는 질문이 가끔씩 있는데 본의만 외우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또 본의도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자 사전, 자전을 자주 펼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보고 또 인신의를 외운다기보다는 그 인신의가 쓰이는 단어를 자주 들여다보고 그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익히는 방법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본의 인신의. 자, 그다음에 이제 자음, 소리는 본음이 무엇이다. 그런데 한 글자가 형태는 똑같은데 음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는데요. 의, 뜻도 하나이면서 일자 일의인데 어떤 경우에는 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대개 음이 다르게 발음이 된다고 그런다면 뜻도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 다음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일자 다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제가 추가해서 주의를 하시도록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한자를 안다는 것은 생긴 모양만 봤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획수대로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총획에 맞게끔 써야 되고, 뜻을 맞게 새길 줄 알아야 되고, 즉 의를 본의인지 인신인지를 그 단어에 맞게끔 풀이를 잘 해야 되고, 또한 이 한자어는 우리 국어의 일부분이니까
국어에서 정의하는, 표준어에서 정의하는 정의대로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두음 법칙이나 활음조 현상을 맞게끔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 또는 육선은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는데 그것에 맞게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사 과정으로 가신다면은, 지도사를 하신다면은 자원에 맞게끔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하셔야 되고, 자, 학생들은 획수대로 쓰고 뜻을 맞게 알아야 되고, 단어에 맞게끔 국어 발음대로 읽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해야만이 그 글자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자 개론에서 한자의 기원, 자, 14페이지 한자의 기원. 기원은 저의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근원 원자를 써도 되고 또 국어사전을 이럴 때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덕 원자를 쓰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 글자에 나오면 다시 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원래는 언덕원이 근원원의 뜻도 가지고 있었는데 언덕원으로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근원원은 삼수, 물수를 붙여서 분류를 따로 쓰기 시작했지만은 워낙 옛날부터 기원 그러면은 두 글자를 병행해서 썼기 때문에 국어사전에도 두 가지로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자의 기원, 한자는 누가 언제 만들었느냐 그거에 대한 건데 저희 교재에 있는 설명이 이제 대개 누가 만들었다는 창제설하고 또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자연 발생설 또는 도형 부호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의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거보다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또 자형이나 뜻이 슬쩍슬쩍 바뀌면서 변천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 뜻도 생기고 해서 긴 세월 동안 3,400년 이상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되고 변천되고 사용되어 온 것이 정확한 한자의 기원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글자는 몇 년도 기준으로 된 책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글자는 언제 이후에 생긴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되는데요.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 변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가 옳게 새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의 기원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의 변천, 한자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제일 먼저 이제 갑골문자입니다. 갑골문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갑골문자인데 그 전에도 글자가 있었는지는 아직은 밝혀진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문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갑골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인데 이 글자들은 은나라 시대 기원전 15세기에서 은나라 자체가 기원전 15세기에서 기원전 1046년에 멸망한 나라인데 그래서 갑골문을 기원전 15세기경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생긴 글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은나라의 예터, 은어에서 발견됐다 해서 은어 문자라고도 합니다만은 한자 한문에서는 갑골문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북이의 배딱지나 또는 동물의 뼈에 새겨진 문자입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배딱지다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를 따고요. 동물의 뼈, 그래서 골자를 따가지고 갑골에 새겨진 문자다 해서 갑골문자 이렇게 부르고요. 자, 특징은 저희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요.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써 있는 거는 그 1번에 해당되는 무리의 문장, 2번에 해당되는 무리의 문장들을 학자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당연히 3,400년 전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여기다 새기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거북이 모양의 거북이 배딱지에 새겨진 글자를
사진 찍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1, 2, 3, 4를 붙인 겁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해화적인 특징이 뚜렷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 모양을 많이 닮았고 그래서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좌우는 좀 일정해 보이지만 상하의 길이는 일정하지가 않고 또한 어떤 그림을 본딴 대부분이 상형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의 요소가 강하고 또 거북이 배딱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에는 수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6번, 5번, 7번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쓴 글자들도 많은 거가 이 갑골 문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딱한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글자를 새기다 보니까 필체가 가늘고 길게 된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제사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정벌을 하러 갈까 말까? 농사를 가는 시기를 어떻게 할까? 또 사냥에 관한 것 등등을 물어보는, 즉 점을 친 기록들입니다. 또 점치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물어보는 기록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해봤더니 좋더라 나쁘더라 안 좋더라 그렇더라 하는 그 결과까지 기록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점을 친 기록, 즉 나라의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들이고요. 이 갑골문은 1899년에 중국의 국자감 죄주, 제사 지낼 제자인데 이럴 적에는 벼슬임이 되니까 죄주로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국립대 총장입니다. 그분 왕이영이라는 분이 발견을 했고 이분이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많은 발굴을 했지만 이분이 정리 해석까지는 못하시고 떠나셨고 그 후대에 다른 학자들이 이제 정리하고 해석을 하고 분류를 하고 해서 알려진 건데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4,500여 자 그러는데 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냐면요. 이 왕이영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학자들도 발굴을 많이 했고 또한 그 당시에 중국에 와 있었던 캐나다, 신부 유럽의 어떤 학자, 미국의 누구 등등등 이분들이 발굴을 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정확히 몇 점, 몇 자인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은 것이 갑골 문자입니다. 그래서 갑골문은 그림 형태를 본딴 건데 기원전 15세기,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쓰였던 문자들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금문이라고 불리는 건데 또는 금성문 하기도 합니다. 또는 종종문 하다가 요즘은 이제 줄여서 금문을 하게 되는데요. 주나라 시대인데요. 은나라 다음에 있는 하은주의 은나라 다음에 있는 주나라 시대인데 기원전 1027년에서 기원전 771년까지 있었던 주나라 시대인데 대략 그래서 기원전 11세기로 보고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 2300년 전 이렇게 보는데요. 이때는 청동기 문화가 꽃피었던 시대고 청동기 그러면 청동기로 만든 대표적인 거가 종이나 솥이나 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칼에도 글자들이 새겨 있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비석에 새겨진 문자들이 이거를 이제 합쳐서 세금자를 쓰는 여기서 세금자는 당연히 동입니다. 세금자와 비석 그래서 돌석자 써서 금성문하고 또는 종정제기, 종정이기에 많다 해서 종정문 그러다가 지금은 금문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 이 특징은 자획이 넓고 굵으면서 갑골문에 비교해서 비교적 정연하며 즉 크기가 일정하면서 균형이 잡혀 있고요. 또 기호적인 특성이 좀 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 다음에 금문이라는 거가 쓰여졌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전서라는 것이 있는데 자, 크게 봐서 전서. 자, 이 전서는 주나라의 태사주라는 사람이 정리했다. 그래서 주문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략
기원전 9세기로 보고 있는데 이 대전이 각 제후국에 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천자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각 제후국들이 각각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즉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길게 거치면서 저 동북 쪽에 있는 제후국하고 저 남서쪽에 있는 제후국이 서로 글자가 다르게 됩니다. 또 저쪽에 있는 나라에서 새로 생긴 글자를 저 서남 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모르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발생되면서 각 제후국에서 많은 이체자가 발생이 되고요. 그러한 현상이 춘추 전국 시대를 쭉 거치면서 발생되고 있었는데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소위 진시황, 그 폭군으로 알려진 진시황이 통일을 한 후에 이사라는 신하가 건의를 합니다. 길도 통일하고 심지어는 수레 바퀴의 크기, 수레의 폭, 문지방의 높이까지도 통일을 했던 중앙 통일 정책을 썼던 진시황이 이사가 건의한 문자 통일안을 받아들입니다. 문자가 통일이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내린 것을 저 변방에 있는 지방의 관료가 읽지 못하는 또는 지방에서 올라온 글자가 다른 이러한 것 때문에 건의를 해서 문자를 통일을 했는데 그것을 소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3세기. 소전이라 할 때의 그 작을 소자는 여기서는 간추릴 소입니다. 즉 주문을 간추려서 이러이러한 뜻을 가진 글자, 요 글자의 여러 가지 형태는 이걸로 통일한다. 이렇게 간추려서 소전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소전이라고 명칭을 하니까 그 전에 있던 글자들을 대전이라고 이제 후대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전서인데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은 쭉 내려왔던 전서를 이사의 건의로 통일한 것이 소전. 그거에 상대적으로 대전이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전 그러는데 소전은 특징이 예술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아주 아름답습니다만은 단점이 실무 관리들이 하급 관리 실무 관료들이 기록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즉 이사와 같은 저 대부들은 하루에 쓰는 글자 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예쁘게 써도 되는데 빈번하고 빨리빨리 기록을 해야 되는 실무관리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전체의 필획을 생략을 하고 또 원은 형태를 직선이나 사각형 형태로 간략화하면서 발생된 글자가 예서입니다. 그래서 예서라는 명칭도 이제 나중에 붙은 건데요. 이때 예는 종예보다는 예속되다, 기속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실무 관료들 사이에서 발생된 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서라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볼펜을 들고서 쓰는 해서, 물론 서에서도 해설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뽑았을 적의 글씨체나 일반 교과서에 있는 글씨체들이 다 해서입니다. 해서는 한나라 말기 한참 후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글자를 형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세조, 물고기요, 조개패 요 세 글자를 가지고 보시면은 맨 우측에 있는 해서는 현재 우리가 쓰는 글자들이고요.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서가 조금 더 미적 감각이 있다는 정도이고 큰 변화는 없고요. 자, 소전에서 예서를 보게 되면은 조개패 같은 경우는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자, 근데 세조 같은 거는 소 전체를 보면은 아름답고 새 모양이 조금 떠오르는 듯한 그런 형태인데 실무 관료들이 쓰기에 불편하다 보니까 원으로 된 곡선 같은 것을 다 사각형 모양으로 바꿔버린 거고요. 또 물고기 어자도 소 전체를 보게 되면은 물고기 몸뚱아리 밑에 있는
꼬리 지느러미 모양이 마치 불화자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서에서 연합알 형태로 점 4개로 바뀌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글자들의 근문과 각골문을 살펴보면요. 자, 먼저 세조자의 근문을 보면은 소 전체에 비해서 좀 더 새 모양답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림을 그린 듯이 새 모양이 좀 더 가깝고, 자, 각골문을 보게 되면은 새 주둥아리와 눈으로 보이는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새가 앉아 있는 모양 또는 새가 나무에 붙어 있는 모양 같은 형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조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세조처럼 보인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앞뒤, 저 글자가 새겨진 앞뒤의 짧은 문장들을 보면서 새라는 뜻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세조, 확실하게 세조고요. 자, 물고기 여자는 각본문부터 보면은 이런 문양인데, 마치 어떤 그 도자기나 또 현대로 친다면 누가 그 디자인을 한 듯한 모양인데, 근문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물고기가 나옵니다. 근문의 첫 번째 있는 물고기는 정말 어떤 도안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근문. 그래서 근문이 좀 더 정형화되고 진짜 그림을 아주 예술적으로 그린 것 같은 것이 근문이고요. 조개피자는 각골문 근문으로 넘어오면서 밑에 촉수가 조금 붙는 식입니다. 조개의 촉수가 붙으면서 촉수가 소 전체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왔고, 그것이 이제 예에서 해서로 오면서 마치 눈목자 밑에 8팔자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갑골문 근문을 보면은 한 몸뚱이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이 조개패자는 우리가 요즘 흔히 보는 조개의 모양은 아니고요. 자패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남쪽, 동남쪽 바닷속에서 잡히는 자패인데, 범랑질이 아주 좋은 조개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바닷속에 살아있는 자패고요. 저것을 잡아서 세워놨을 적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범랑질이 아주 좋고 흰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은 자색이 나는,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은 것을 그대로 그린 거가 각골문이고, 저 조개를 화폐 대신에 썼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조개패자가 나오면은 뭔가 값진 물것을 뜻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견, 꺾을절, 장군부를 살펴보면요. 예서, 해서체는 변화가 없고요. 자, 소 전체의 개견자가 예서로 가면서 소 전체의 횡선 옆에 붙은 거가 예서로 가면서 점으로 바뀐 건데, 그 부분이 개의 귀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소 전체의 꺾을절에서는 손수, 그거가 이제 재방견으로 바뀐, 그래서 소전에서 예서로 바뀐 거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자, 근문 각골문을 살펴보면요. 개견자는 개를 그린 건데 세워놨습니다. 글자를 왜 세웠냐면은 폭이 좁다 보니까, 죽간, 목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특징이 폭이 좁고 상하 길이는 넉넉하다 보니까 글자들을 세우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세운 건데, 이 개를 세운 그림을 다시 원래대로 펼쳐서 보시면 편한데, 자, 개 사진을 한번 찍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개를 이렇게 세워보니까 개처럼 안 보이죠. 또 저렇게 하는 것도 좀 좋지가 않고, 그래서 개를 원래대로 원래 사진 찍은 모양대로 이렇게 놓고요. 자, 이 위에 갑골문의 개견자를 원래의 모양으로 90도 돌려서 갖다 놓으면은 정말 서 있는 개 특징을 그대로 잡은 겁니다. 입을 벌리고 있고, 머리 위에 귀가 있고, 또 몸이 쭉 가다가 꼬랑지까지, 개 꼬리까지 딱 그린 거가 개견자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그림 문자이면서 뜻글자,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거고요. 자, 꺾을절자는 갑골문 근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도끼 근자 좌측에 있는 글자가 손이 아니라
나무목이 도끼로 끊어져서 도끼로 꺾었기 때문에 가운데가 끊어지는 형태입니다. 즉 나무목을 도끼로 가서 꺾다는데 나무목자가 소전으로 오면서 손수 형태로 잘못 바뀐 것이 예서로 넘어가면서는 아예 제방변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도끼를 들다가 아니라 도끼로 나무를 꺾다가 꺾을 절자고요. 자, 장군부의 장군이라는 것은 학생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장군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오줌 장군, 동장군 하기도 하고 뭐 간장을 실어달라는 그렇게 얘기도 하는 글자인데 각불문 근문을 보게 되면 소 전체 예서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근문으로 오면서 횡선이 하나가 더 들어간 모양인데 자 이거는 장군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유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질장군 즉 질그릇 형태인데 나무로 되어 있는 장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술이나 간장 등을 담아서 옮기는 데 썼고요. 나무로 만든 거는 이제 뒷간에 있는 것을 퍼서 밭으로 이동할 때 쓰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 또는 아주 유사한 그림이 있는 거는 그림을 사진을 좀 갖다 놓고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갑골문, 금문, 소전, 예서,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해서. 자, 그리고 앞으로 설명도 해서 중심으로만 아니라 그 해서가 어떠한 형태의 소전, 금문, 갑골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본뜬 것, 무엇을 흉내낸 것, 어디에 획이 추가된 것 이러한 방법으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을 정리해 보면은 한자 한문 학습의 필요성은 한자가 우리말의 일부분, 국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자의 특성, 한자의 3요소, 자형, 자의, 자음, 또 한자의 기원 설명드렸고 한자의 변찬, 갑골문, 금문, 소전, 예서, 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